이것은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정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유망한 영역으로 세계가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투자하신다면 아주 유망할 수 있겠다. 네. 또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또 하나의 지금 또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중국과 이 미국의 패권 다툼,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해라 라고 하면서 서방 국가들, 뭐 심지어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같은 스탠스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중국은 또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의 큰 조력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다툼이 한층 더 갈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좀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이 경제 제재라는, 이코노믹 생션이라는 이 백악관에서 주장하는 이 경제 제재는 그 대상국이 누구든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좀 약화됐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 가장 중요했던 경제 이슈가 미중 패권 전쟁이었고, 그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그 경제 제재나 러시아한테 했던 경제 제재나 그게 강도의 차이지 방향이나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이것을 더 강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국 행정부의 구성도 보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만약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요소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그게 딱 주무부처거든요.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게 여러 그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여러 국과 또 과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90%의 인력이 그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미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미운 나쁜 놈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같이 싸우면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관점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네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결국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특히 무역부라든가 이런 부처가 제일, 또 에너지부 이런 부처가 제일 관련이 깊겠지만, 이런 부처가 또 다른 또 거대 대국과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러시아와 더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다, 갈등을 더 장기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구조가 조금 완화될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와 그 전쟁, 무역전쟁 이런 것들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전쟁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 것이, 원래부터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트럼프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트럼프 시대는 미국이 중국과 국가 대 국가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시대의 싸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우방국 진영 대 또 중국 우방국 진영 간의 싸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에요. 네네. 그래서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자마자 진영 대 진영으로의 맞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만 러시아에 집중을 하겠지만, 또 중국이 러시아와 이 우방국 동맹국으로서의 움직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 우방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전이 될 것은 역시 주요 끝판왕은 역시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관점이나 경제 관점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실 만한 그런 경제 제재는 중국한테 반도체 제공하지 마. 이거죠. 첫 번째. 물론 중국도 파운드리 우수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도 로우테크와 하이테크가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게 특히 반도체 설계도를 제공하지 마. 이런 제재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게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제공하지 마. 이런 제재들은 이미 했었고 트럼프 시대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동할 수 있고 그런 우방국과 우방국 간의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모습이 나온 것처럼 미국 우방국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역시 중국이 또 우리나라한테 때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요소수 사태가 호주 때리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호주 너네 나라 석탄 안 사. 그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되고 종식이 된다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마당에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못 보내게 한다거나 또 한국의 여러 자동차나 또 반도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막는 이런 수입 혹은 거래 제재 또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공격도 우리가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목해볼 만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의 변화. 약간 좀 너무 광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곧 죽어도 원자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어쩌면 뭐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괜찮은 산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여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지 않았을지라도 원자력 산업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정한 거예요. 텍서너미에서 그린 텍서너미라는 그 디파인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는 클린한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해버린 거고 원자력 발전은 클린한 에너지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탄소 중립 이행 계획안을 20년 12월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이행 계획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안타깝게도 지구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 이렇게 탄소 저감 노력할게요 라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이행될 거라고 가정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도 지구 온도가 안타깝게도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IPCC에서. 근데 이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1.5도씨만 더 상승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뮬레이션들은 다 뭐였냐면 전기차로 바꾸자. 그 내연기관차를 종식시키자. 예를 들면 디젤차 10년 이상 탄 디젤차는 폐차시키자.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환시키자. 또 쓰레기를 에너지화하자. 이런 움직임들을 다 발표를 했고 그거대로 이행된다고 가정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 이상의 화석연료 기반이 아닌 클린한 에너지를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 전기를 순식간에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선택한 거예요. 다만 원자력은 그런 위급한 일, 그런 사고가 없는 한 클린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사고가 있으면 더 큰 위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한국 원자력 발전입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일본의 원자력이나 다른 나라의 원자력은 사고를 한 번씩 경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기존에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업들,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반의 이 발전소라든가 또 화력 발전 공장이라든가 혹은 그 밖에 뭐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뭐 이런 엔지니어링 사업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심지어 발전소뿐만 아니라 그 나라 도시를 건설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까지 더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망한 영역으로 세계가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수용이 많아질 거예요,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데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원자력 발전이었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운이 좋은 거고, 좋게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인 견지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네. 제가 정치색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산업을 키우고 그것으로서 또 탄소 중립을 빠른 속도로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인력, 원자력 발전 우수 인재를 많이 육성해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제가 예를 들면 한번 몇몇 국가에 우리나라 스마트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다른 나라에도 보급하는 그런 영역에서 많은 인력들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들도 육성이 되고 채용도 많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골자를 그쪽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나 국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탄력을 산업적인 면에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 플랜트 기술력이라든지 원전 관련해서 뭔가 수출 이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의 성격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테마주로서의 기능, 그런 것이 이제 좀 손실된 이후에는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을 누가 낼까, 또 어떤 엔지니어링 기업이 실제 어떤 나라와 그런 엔지니어링 건설 수주를 받는지, 그런 것들 수주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이슈를 좀 주목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원자력 발전은 아주 유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